우리 은하 중심에는 태양보다 400만 배 무거운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죠. 하지만 50억 년 후 이 괴물은 깨어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은하 전체가 불타오를 거예요.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 개의 별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 저편에는 은하 1000개를 합친 것보다 밝은 물체들이 존재하거든요. 1950년대 과학자들은 우주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막 깨달았지만 여전히 단순한 곳으로 여겼어요. 은하들과 텅 빈 공간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파 망원경이 발전하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1930년대 엔지니어 칼 얀스키가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포착했는데 그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희미한 점들이 있었어요. 이 이상한 물체들은 하늘 곳곳에 나타났고 전파를 방출했지만 일반 망원경으로는 안 보였습니다. 위치만이 단서였는데 가까이 있으면 별처럼 보여야 하는데 안 보였고 멀리 있다면 우주에서 가장 밝은 물체여야 했죠. 1962년 천문학자들이 3C273이라는 전파원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했고 마틴 슈미트가 그 빛을 분석했더니 스펙트럼 선들이 빨간색 쪽으로 16%나 이동해 있었어요. 계산해보니 34억 광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먼 물체였죠. 3C273은 놀라울 정도로 작았는데 1년 안에 밝기가 변한다는 건 1광년보다 작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밝고 가장 멀면서도 태양계보다 작은 부피에서 이 모든 걸 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1964년 물리학자 홍이추가 퀘이사라라는 이름을 제안했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퀘이사의 정체를 놓고 수십 년간 논쟁이 벌어졌는데 빅뱅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이 정리됐어요. 퀘이사는 과거에만 활동했고 지금은 조용하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가장 가까운 퀘이사도 7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요. 천문학자들은 점점 더 다양한 퀘이사를 발견했습니다. 유난히 밝은 건 블레이사, 전파는 안 나오지만 엑스레이로 밝은 것도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예는 100조짜리 A인데 중심핵은 은하였지만 수십만 광년 떨어진 곳까지 긴 제트가 뻗어 있었죠. 이런 물체들의 공통점은 핵이 비정상적으로 밝았다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모든 걸 활동성 은하핵이라고 불렀어요. 이 엔진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가까운 곳을 봐야 합니다. 25,000 광년 떨어진 곳에 괴물이 있거든요. 맨눈으로도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지만 뭔가 이상한 게 거기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맑은 밤하늘에서 은하수는 궁수자리 방향에서 가장 밝은데 천문학자들은 거기서 우리나 중나 중심을 발견했어요. 전파 관측으로도 밝은 전파원이 나타났죠. 나중에 궁수자리 A스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 궁수자리 A스타 안에서 별들을 발견했습니다. 춤추고 소용돌이치는 빛의 점들이 보이지 않는 동반자 주변을 공전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계산으로 중심 천체가 태양 질량의 400만 배가 넘는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2022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 궁수자리 A스타의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모든 논쟁이 끝났어요. 초고온 플라스마 고리가 텅 빈 어둠을 감싸고 있는 모습,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이었습니다.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우주는 항성질량 블랙홀을 만들고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거대해지며 대부분 은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죠. 관측 결과 모든 은하가 초대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블랙홀이 퀘이사에 어떻게 동력을 공급할까요? 순전히 중력으로만 작용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맹렬한 에너지를 만들까요? 은하핵의 깊은 심장부는 복잡하고 바쁜 곳입니다.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작은 부피에 압축돼 있고 늙어가는 적색 거성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밝기 속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핵이 수만 개의 작은 블랙홀을 품고 있다고 천문학자들은 추정하거든요. 초신성 폭발과 중력 조석 상호작용이 별들을 찢어놓고 그 잔해가
빽빽한 별들 사이에 흩어집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 차가운 먼지로 된 두꺼운 고리가 앉아 있습니다. 둘레가 약 1000광년이고 먼지가 천천히 중심 주위를 돌고 있죠. 너무 차가워서 그 분자와 먼지가 중성입니다. 하지만 그 먼지 고리는 대부분의 은하핵에 대한 우리 시야를 가려요. 고리 밖에서는 은하 전체의 중력과 전자기력이 지배하는 물리학이지만 고리 안에서는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이요. 이 영역 안에서 블랙홀의 중력이 모든 별, 모든 가스 덩어리, 모든 먼지 조각의 움직임을 지시합니다. 일부 별들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방황하고 궤도 운동이 광속의 몇 %까지 속도를 높이죠. 너무 가까이 가면 산산조각 나고 원자들이 사건의 지평선을 향한 무시무시한 행진에 합류합니다. 블랙홀에 더 가까이 가면 가스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해요. 극단적인 중력 환경에 의해 엄청난 속도로 깔때기처럼 빨려 들어가죠. 바로 이 과정이 단순한 낙하 행위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해하려면 결합 에너지를 봐야 해요. 블랙홀의 경우 입자를 사건의 지평선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곳까지 끌어내면서 내내 블랙홀의 중력과 싸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블랙홀 주변 입자의 결합 에너지이고 입자가 먼 궤도에서 사건의 지평선으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전형적인 초대질량 블랙홀의 경우 그 에너지는 물질 자체의 정지질량 에너지와 거의 같아요. 보통 결합 에너지의 약 10%만 다른 형태로 변환되는데 별의 심장부에서 열핵 반응으로 방출되는 0.1%와 비교하면 100배나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폭탄처럼 에너지를 통제 불능으로 방출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방출이 더 느리고 단계적이죠. 가스가 뜨거워지면서 복사를 방출하는데 여기서 강도가 너무 높아서 복사가 압력을 갖게 됩니다. 복사가 가스를 밀어내서 더 뜨겁게 만들고 블랙홀에서 멀어지게 보내죠. 하지만 가스가 밀려나면 복사가 사라지고 결국 가스가 다시 식으면서 블랙홀을 향해 응축되고 부착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붕괴와 팽창의 주기가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처럼 작동해서 가스 흐름을 억제하고 퀘이사를 수백만 년 동안 빛나게 유지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주변 가스가 블랙홀을 향해 깔때기처럼 모이면서 가군동량 보존으로 궤도 속도가 증가하죠.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몸에 가까이 당겨서 회전 속도를 높이듯이요. 하지만 결국 안쪽 움직임이 느려지고 회전이 원심 가속에 의해 지지됩니다. 그래서 곧 궤도를 도는 가스와 먼지의 느슨한 집합체가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에 촘촘하고 얇은 강착 원반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 모든 낙하와 압축이 가스를 믿을 수 없는 온도로 가열합니다. 블랙홀 주변의 중력 위치 에너지가 열, 마찰, 복사로 변환되는 거죠. 원반은 주로 자외선 파장에서 빛나지만 전자기 스펙트럼의 넓은 범위에 걸쳐서도 빛나요. 게다가 원반은 끊임없이 우주선으로 알려진 고에너지 입자 소나기를 뿜어냅니다. 거의 광속으로 가속된 전자와 양성자들이죠. 원반의 강렬한 열이 차가운 원자와 분자를 분리시켜서 정기적으로 하전된 플라스마를 형성하는데 번개와 같은 물질 상태예요. 블랙홀 주변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전하들이 자기장을 만들고 아주 빠르게 발전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생성합니다. 처음에 원반 안에서 자기장선은 가스의 움직임을 따라 블랙홀 주위를 빠른 원으로 소용돌이치죠. 하지만 원반의 가장 안쪽 영역은 바깥 영역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해서 자기장선이 스스로 감기게 만들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원반 내 대부분의 가스는 부드럽지 않고 혼돈스럽고 난류해요. 흐르는 강처럼 가스 부분이 덩어리지고 충돌하면서 화염폭풍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앞뒤로 흔들리죠. 가스 덩어리가 원반에서 멀어지면 자기장을 끈처럼 당기는데 원반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의 회전 차이가 자기장의 고리를 스스로 감아요. 이게 발전기가 작동하는 방식인데 원반의 혼돈스러운 움직임을 블랙홀을 둘러싼 점점 더 강한 자기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통 자기장은 물질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강착 원반 안에서 자기력이 증가하면서 물질의 움직임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가스가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궤도가 더 불안정해지고
가장 안쪽 안정원 궤도라는 특정 거리가 있어요. 그 궤도 아래로 떨어지는 가스는 운명이 정해집니다. 블랙홀을 향해 떨어지는 대부분의 가스는 사건의 지평선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일부는 자기 장선의 뒤틀린 경로에 갇혀요.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가스가 떨어질 때 통로를 만들고 안내하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가 먼 하늘에서 보는 전파로 이어질까요? 핵심은 블랙홀 자체가 회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변 시공간을 끌어당기는데 무거운 커피 테이블을 움직이면 아래 깔개가 뒤틀리는 것처럼요. 에르고스피어라고 불리는 이 영역은 들어오는 모든 물체를 블랙홀과 함께 회전하도록 강제하고 자기장도 포함됩니다. 원반 내 강한 자기장들이 에르고스피어를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스스로 뒤틀려요. 뒤틀린 장들이 블랙홀 위아래로 뻗은 자기 에너지 튜브를 만들죠. 이 자기장선을 따르는 하전 입자 대부분은 사건의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지만 일부는 표면을 거의 긁으면서 에르고스피어 내 극단적인 자기 에너지에 의해 가속됩니다. 장선의 이끌림을 따라 하전 입자들이 블랙홀에서 긴 얇은 복사 Z 형태로 경주에서 멀어지는데 어둠 속으로 경주하는 등대빔이에요. 이 복사는 주로 전파로 구성돼 있고 바로 여기서 마침내 퀘이사의 기원을 찾습니다. Z의 입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서 거의 광속으로 가속되어 은하핵에서 경주에 나와서 은하를 완전히 뚫고 나가면서 최대 수백만 광년까지 뻗습니다. 하지만 결국 힘을 잃죠. 입자들이 모든 은하를 둘러싼 은하 간 매질과 상호작용하거든요. 마침내 멈추면 하전 입자의 고압지대를 만드는데 이 거품들은 초대질량 블랙홀을 둘러싼 가장 안쪽 영역에서 은하단 전체 부피로 열을 전달해요. 100만 광년 이상 뻗을 수 있죠. 이 시스템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주 저편에서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하단 전체의 평균 온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초대질량 블랙홀, 그것들을 둘러싼 먼지 고리, 맹렬한 강착 원반, 자기화된 유출을 포함하는 이 그림이 활동성 은하들의 거의 모든 관측을 설명합니다. 은하의 중심핵을 정면으로 보면 강착 원반의 강렬한 복사와 Z의 강한 전파 방출이 결합돼 보이고 우리는 그걸 퀘이사로 인식해요. Z의 총구를 직접 내려다보고 있다면 가장 극단적인 방출을 얻고 블레이사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물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종류의 생물을 다른 관점에서 본 거라는 걸 깨닫죠. 하지만 전파 스펙트럼에서 시끄럽지도 않은 다른 활동성 은하들은 어떨까요? 해답은 모든 은하핵이 활동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퀘이사의 동력을 공급하려면 블랙홀이 먹이를 먹어야 해요. 새로운 물질 공급 없이는 전체 시스템이 종료되죠. 이 그림은 또한 우리가 인근 우주에서 퀘이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활동성 은하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불을 먹이려면 새로운 물질의 지속적인 흐름이 필요해요. 초기 우주는 오늘날보다 훨씬 작았고 은하들이 훨씬 더 가까이 있어서 빈번한 합병을 겪었습니다. 모든 합병마다 새로운 물질이 은하 중심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먹이 사건을 일으키고 새로운 퀘이사 활동을 시작했죠. 하지만 오늘날 우주가 훨씬 나이가 들고 훨씬 커진 상태에서 은하 합병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가스 공급이 없어서 우주의 국소 부피에서 퀘이사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의 은하핵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2010년 천문학자들이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을 사용해서 은하면 위아래로 뻗은 두 개의 거대한 영역을 확인했는데 각각 5만 광년 이상 걸쳐 있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수백만 년 전 먹이 사건이었죠. 우리 블랙홀이 빠르게 파괴해서 사건의 지평 주변 강착 원반으로 갈기갈기 찢었고 그러고 나서 같은 물리학이 작동했어요. 강착 원반이 강력한 자기장에 에너지를 공급했고 Z를 만들었으며 상대론적 입자들을 은하에서 멀리 발사했는데 그게 아직도 거기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은하가 적어도 한 번의 활동 단계를 거친 것 같아요. 생명 주기의 일부를 퀘이사로 보내면서 은하의 중심핵이 몇 광년에 불과한데도 자기 은하뿐 아니라 1000개의 은하를 합친 것을 능가하며 빛났죠. 하지만 이 거대한 발전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힘에 대한 이해가 커졌음에도 우리가 보는 퀘이사는 여전히 너무 밝습니다. 중력 동력원 역할을 하는 초대질량 블랙홀들도 매우
큽니다. 너무 크고 그게 유일한 문제가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은 계속해서 우주 역사에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퀘이사를 발견하는데, 퀘이사들은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불가동할 정도로 밝으며 우주 역사에서 불가능할 정도로 일찍 존재하죠. 퀘이사에 대한 모든 것은 극단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알려진 가장 큰 초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60억 배나 나가요. 현재 약 100만 개의 활동성 퀘이사를 알고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 적어도 1000만 개가 더 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각각 1000개 은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각각 플라스마와 복사의 맹렬한 엔진이죠. 퀘이사는 탄생 이후 거의 내내 우주와 함께였어요. 가장 먼 알려진 퀘이사는 우주가 불과 6억 7천만 년밖에 안 됐을 때 작동했습니다. 현재 나이의 5%에 불과하죠. 하지만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블랙홀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찍 나타났고 우주의 비교적 짧은 나이에 그렇게 커졌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블랙홀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은 거대한 별의 죽음뿐이거든요. 첫 블랙홀들은 첫 세대 별들이 살고 죽을 때까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블랙홀은 성장해야 하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합병과 물질 강착이죠. 블랙홀들이 서로 몇 광년 안에 들어오면 충분한 중력파 방출만으로는 우주 나이보다 오래 걸릴 거고, 천문학자들은 아직 이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서 최종 파생 문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합친다는 걸 알아요. 중력파 감지기로 합병 사건의 시공간 파문을 감지했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분명히 최종 파생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블랙홀 생산과 합병률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추정치조차 가장 크고 이른 퀘이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착이 남는데, 퀘이사를 수백만 년 동안 밝게 유지하는 복사와 중력 붕괴에 똑같은 균형이 많은 양의 가스가 블랙홀에 빠르게 도달하는 걸 막거든요. 이 과정을 에딘턴 한계라고 하는데, 블랙홀이 초대 질량 상태에 도달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영리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한 가능성은 암흑 물질 자체가 직접 붕괴해서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에서 지배적인 물질 형태로 모든 은하 질량의 약 80%를 차지하거든요. 더 복잡한 모델에서는 자체적으로 작고 드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특히 초기 우주의 고밀도 시절에 빠르게 뭉칠 거예요. 충분한 암흑 물질이 충분히 빠르게 충분히 작은 부피로 뭉친다면 자체 중력이 인수해서 파멸적 붕괴와 거대한 블랙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 다른 가능성은 별 형성에 대한 우리 가정이 초기 우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기 우주는 무거운 원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마 태양보다 수백 배 더 무거운 별들이 형성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거대한 별들이 죽으면 훨씬 더 큰 블랙홀을 남겼을 거예요. 아니면 해결책이 훨씬 더 이국적인 뭔가일 수도 있죠. 블랙홀들이 빅뱅행 초기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였을지도 몰라요. 이 시나리오에서 우주 역사 첫 몇 초의 이국적인 조건이 원시 블랙홀들을 낳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과 더 많은 것들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만드는 동기를 제공했는데, 현재 우주에 나타난 첫 세대 별, 은하, 퀘이사를 탐사하고 있어요. 이런 미스터리들과 상관없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은하들과 초대질량 블랙홀들은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고 퀘이사의 형성이 그 관계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거죠. 2000년대 초 천문학자들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은하가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블랙홀의 특성이 호스트 은하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 질량이 클수록 은하핵 온도가 높고 내부 항성 속도도 높아요. 블랙홀이 클수록 전체 은하도 더 무겁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들이 호스나들과 독립적으로 진화하지 않는 것 같고, 퀘이사 활동을 켜고 끄는 게 자기조절 연결해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은하가 많은 물질을 부착한다면 그 은하는 이제 별 형성을 촉진할 새로운 물질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의 많은 부분이 핵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강착 원반이 되고 제트를 발사해서 은하 핵을 퀘이사로 바꾸죠. 그 모든 복사가 블랙홀의 호스트 은하를 감싸서 성간 매질의 전체 내용물을 가열합니다. 가스가 너무 뜨거우면 별들이 효율적으로 형성될 수 없어요. 급작스러운 별 형성 폭발이었을 것이 꾸준한 세류로 바뀐다는 뜻이죠.
한 번에 너무 많은 별 형성이 일어나면 사용 가능한 가스 저장고를 모두 써버려서 결국 별 형성이 너무 빨리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퇴이사가 브레이크처럼 작동해서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별이 형성되는 걸 막습니다. 거의 모든 은하가 퀘이사 단계를 거친 것 같고, 이 은하들은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비율로 계속 새로운 별들을 정기적으로 쏟아내죠. 이건 우리 자신의 은하에도 적용됩니다. 은하수는 셀 수 없는 합병과 더 작은 은하들을 잡아먹으면서 성장했고, 이런 상호작용 각각이 은하를 너무 많은 새로운 물질로 넘치게 해서 별 형성이 통제불능이 되고 단 몇 억 년 만에 사용 강한 가스를 모두 써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궁수자리 A스타가 우리를 억제했습니다. 별들이 너무 빨리 형성되는 걸 막았죠. 실제로 궁수자리 A스타가 먼 과거 퀘이사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우리 태양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균형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50억 년 후 우리 은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안드로메다 은하와 합병하기 시작할 거예요. 두 초대질량 블랙홀이 서로를 찾아 합치게 되죠. 합병의 중력으로 파괴된 별들과 성운의 너덜너덜한 잔해들이 새 핵으로 가는 길을 찾을 거고, 그럴 때 중심에 잠자는 거인이 다시 깨어날 겁니다. 중력과 자기장의 강력한 엔진을 작동시키고 지칠 줄 모르는 맹렬한 복사를 새 은하로 쏟아부으면서 앞으로 수세기 동안 평화와 고요함에 대한 모든 희망을 꺼버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들의 이야기입니다.